이 나이에 무슨 권리로 계속 버티시려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매점 앞에서 울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제발.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시면 저도 곤란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갈 곳이 없어. 어머니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으시잖아요.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아들이 너무하는 거 아냐? 요즘 세상이 다 그래. 노인들 버리고 사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사시는 게 저한테는 부담이에요. 부담이라니. 제 체면이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61살 나이에 길바닥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 남편이 누구였는지, 저는 어떤 사람의 아내였는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윤입니다. 올해 61살이에요. 아마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져도 누구 하나 알아차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지방 소도시 외곽에 있는 폐역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폐선된 기차역 옆 작은 매점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죠. 계약직이에요. 이 나이에 계약직이라는 게 참 서글프긴 하지만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이곳은 정말 조용한 곳이에요. 기차가 다니지 않은 지 벌써 3년이 됐거든요. 적자 노선이라며 폐선됐죠. 그래서 역사도 텅 비어 있고 사람들도 거의 오지 않아요. 가끔 등산객들이나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들러서 음료수 하나 사가는 게 전부예요. 저는 이 매점 뒤편에 딸린 작은 관리실에서 살고 있어요. 원래는 직원 휴게실이었는데 회사에서 숙소로 쓰라고 해주었거든요. 방 하나에 작은 부엌,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인 공간이에요. 하지만 저에겐 충분해요. 사실 이곳에 오게 된 사연이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작년 봄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재혼이었어요. 저는 후처였죠. 남편에게는 전처소생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40이 넘은 준호라는 아이였죠. 저와는 20살 정도 차이가 났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가족 같았어요. 준호도 저를 어머니라고 불러주곤 했거든요. 물론 친엄마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챙기며 지냈죠.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준호가 찾아왔어요. 그때 표정이 참 딱딱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집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니? 아버지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집을 처분하게 됐어요. 어머니께서도 새로운 곳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을 살아온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였거든요. 준호야, 갑자기 그게 무슨...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결혼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준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저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통보하러 온 거였죠. 그럼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니? 어머니 고향으로 내려가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실버타운이나. 실버타운이라니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곳에 들어가요. 준호야,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죄송해요. 하지만 제 상황도 이해해 주세요. 그 대화가 저희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갈 곳이 없었죠. 친정 식구들은 이미 다 떠났고, 친구들도 대부분 자식들과 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지인을 통해 이 일자리를 소개받았어요. 폐영 매점 관리인 모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숙소도 제공한다고 해서 지원했죠. 면접에서 나이 때문에 고민하는 기색이 보였지만 다른 지원자가 없었나 봐요. 결국 저를 뽑아주었어요. 그렇게 이곳에 오게 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매점 문을 열고 저녁 7시에 문을 닫아요. 그 사이에 손님이 10명 오면 많이 온 날이에요. 대부분은 서너 명 정도예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어요. 가끔 김밥도 사다 먹지만 돈을 아껴야 하니까 자주는 못해요. 저녁에는 관리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봐요. 오래된 브라운관 텔레비전인데 화질이 좋지 않아서 소리만 들을 때가 많아요. 밤에는 남편 생각이 많이 나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그래요. 남편은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했거든요.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하곤 했어요. 그런 날이면 저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물건을 꺼내봐요. 오래된 수첩 하나예요.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쓰던 건데 온갖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과 도표들이에요. 남편이 철도 관련 일을 했거든요. 기술직이었어요. 정확히 뭘 하는 일인지는 잘 몰랐지만 늘 진지하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어요. 이름은 없고 번호만 있어요. 처음 보는 번호였죠. 남편이 왜 이 번호를 적어뒀는지 궁금했지만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어요. 가끔 이 번호로 전화를 해볼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나요. 혹시 남편이 숨기고 있던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제 휴대폰이에요. 벌써 3년 넘게 쓴 건데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하게 작동해요. 가끔 메시지가 저절로 지워지기도 하고 전화가 안 걸리기도 해요. 새 휴대폰을 사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아침에 매점 문을 열고 있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상한 화면이 나왔어요. 뭔가 메시지를 보내라는 듯한 화면이었죠. 손님이 와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만 왠지 신경이 쓰였어요. 점심시간에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메시지 화면이 열려 있었는데 받는 사람 번호가 남편 수첩에 적힌 그 번호였어요. 어떻게 그 번호가 입력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입력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메시지 내용이 이미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 아직 살아도 될까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분명히요. 하지만 그 문장이 제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래요. 저는 요즘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제가 아직 살아도 되는 건지 말이에요.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저를 걱정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을 버텨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요. 혹시 제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모든 사람에게 나은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될 텐데 왠지 손가락이 떨렸어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맞는 건지, 혹시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여러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혹시 누군가라도 대답해 줄까 싶어서요. 저는 결국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 대신 휴대폰을 끄고
다시 매점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오후 내내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 매점 문을 닫고 관리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다시 그 수첩을 꺼내봤어요. 남편이 왜 이 번호를 적어둔 걸까요? 그리고 왜 제 휴대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남편이 저에게 뭔가 말하려는 건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외로운 마음에는 그런 생각마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창 밖으로는 기차 소리 대신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정말로 그 메시지를 보내볼까? 적어도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제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알려보자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새벽 5시였죠.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잠이 더 오지 않았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그 메시지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휴대폰 화면에 나타났던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 아직 살아도 될까요? 제가 쓴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았어요. 커피를 한 잔 끓여서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남편의 수첩을 꺼냈어요. 이 수첩을 들여다본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수첩을 천천히 넘겨보다가 갑자기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마지막 날이었어요. 의사가 이제 며칠 못 버틸 것 같다고 했던 그날 말이에요. 남편은 의식이 흐릿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병상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서윤아, 내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번호가 있어. 네, 알고 있어요. 정말 끝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이 번호로 연락해. 무슨 소리예요? 끝이라니요. 약속해줘. 혼자서 모든 걸 견디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려니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그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정말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어젯밤에 꺼놨던 휴대폰을 다시 켰더니 그 메시지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어요. 받는 사람은 남편 수첩에 적힌 그 번호였고 내용은 저 아직 살아도 될까요? 였어요. 제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떨렸어요. 정말 보내도 되는 걸까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말 끝이라고 느껴질 때 연락하라고요. 저는 눈을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전송됐다는 알림이 떴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 보내버린 거예요. 시간이 오전 5시 30분이었어요. 이런 새벽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다니 정말 실례를 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서둘러 매점 준비를 했어요. 7시에 문을 열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그 메시지에 가 있었어요. 혹시 답장이 올까요? 아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요? 매점 문을 열고 진열대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첫 번째 손님이 왔어요.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커피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주면서도 제 마음은 온통 그 메시지 생각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 번호를 잘못 입력한 건 아닌지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남편 수첩의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오후 2시, 3시, 4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상대방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혹시 신고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요? 오후 5시쯤 마지막 손님이 다녀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괜한 기대를 했나 봐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의 메시지에 답장을 주겠어요. 남편이 그 번호를 남겨둔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번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 번호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제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이 나이에 뭔가 기적 같은 일을 기대했다니요. 저녁 7시에 매점 문을 닫고 관리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컵라면을 끓여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혹시 제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건 아닐까요? 그런데 밤 9시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가 온 거였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번호에서 온 답장일까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발신자는 전혀 다른 번호였어요. 그리고 내용도 스팸 메시지였어요. 대출 신청하세요라는 광고 문자였죠. 저는 실망감에 한숨을 쉬었어요. 괜한 기대를 했나 봐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후회였어요.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하는 후회 말이에요. 동시에 자기 비난도 시작됐어요. 이 나이에 무슨 기대를 했다고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외로움이었어요. 세상에 저에게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았거든요. 밤 10시, 11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욱 우울해졌어요. 혹시 그 번호의 주인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라도 한 건 아닐까요? 그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저는 남편에게도 미안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번호를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서요. 아마 남편이 의도한 게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메시지 생각만 났어요.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에 했던 말도 계속 떠올랐어요. 정말 끝이라고 느껴질 때 이 번호로 연락해. 정말 끝이라고 느껴지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연락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나 봐요. 새벽 2시쯤 저는 다시 잠에서 깼어요.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남편이 나타나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요?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포기하는 건 너무 이른 거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답장이 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답이 아닐까요? 상대방이 답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점차 체념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봐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메시지를 보낸 후로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후회와 실망뿐이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제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알렸으니까요. 비록 답장은 없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왜 그 번호를 남겨뒀는지도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답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견디지 말라고, 적어도 한 사람에게라도 털어놓으라고, 그런 의미였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어요.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남편과는 어떤 관계였는지요. 어쩌면 제가 평생 알 수 없는 비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제가 그 번호로 연락했어요. 아직 답장은 없지만 그래도 해봤어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게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의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메시지를 보낸 지 열흘이 지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매점 문을 열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승용차였죠. 이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차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준호였어요. 의부사들 준호가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이곳까지 찾아온 거예요. 표정이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 보였어요. 어머니, 준호가 매점 앞에 서서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사무적이었어요. 준호야, 어쩐 일로 여기까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준호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생겼나?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준호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이 매점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준호가 왜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서류를 들고 있는 걸까요? 무슨 서류인데?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예요. 준호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임대차 계약이라니,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이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새 소유주가 계약 갱신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곳에서 나가셔야 해요.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잠깐, 무슨 소리니? 새 소유주라니? 제가 이 건물을 매입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준호가 이 건물을 산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내쫓으려는 거였죠. 너가, 왜?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라는 거니? 그건 어머니께서 알아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죠. 제가 믿을 수 없어서 준호를 바라봤어요. 정말 제가 키운 아이가 맞나 싶었어요. 그때 마을 사람 몇 명이 지나가다가 저희 쪽을 바라봤어요. 김할아버지와 박 아주머니, 그리고 매점에 가끔 오시는 분들이었죠. 준호는 그 시선들을 의식했는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죠. 아니야. 여기서 해.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각자 자기 길이라니? 나는 갈 곳이 없어. 어머니도 이제 예순이 넘으셨잖아요. 그만 쉬셔야죠. 준호의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쉰다는 게 뭐야? 굶어 죽으라는 소리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제 구경꾼들이 더 늘어나 있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호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이 나이에 무슨 권리로 계속 버티시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어머니께서 계속 이렇게 사시면 저도 곤란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준호의 말이 점점 더 잔인해졌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사시면. 이런 식이라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결혼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새댁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으시잖아요.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아들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머니인데. 요즘 세상이 다 그래. 노인들 버리고 사는 거지. 그 속삭임들이 제 귀에 다 들렸어요. 더욱 수치스러웠어요. 준호야, 제발. 어머니, 일주일 안에 정리하세요. 그 후에는 새 임차인이 들어와요. 준호가 서류를 제게 내밀었어요. 계약 해지 통보서예요. 서명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 서류를 받을 수 없었어요. 나는 서명 안 해. 어머니, 이미 법적으로 처리된 일이에요. 어머니가 서명하지 않으셔도 일주일 후에는 나가셔야 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냉정해졌어요.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나가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이라니? 강제 집행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너 정말 그럴 거야? 저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고집을 부리시면 어쩔 수 없죠.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이제 10명도 넘는 것 같았어요. 모두들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경거리로 보고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아들이 어머니를 내쫓는데요. 어머, 정말?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저 아들 참 못됐네.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시선들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어요. 창피함과 수치심이 몰려왔어요. 준호야,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 사람들이 다 보잖아. 어머니, 이미 우리 집은 없어요.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머니, 제발 현실을 인정하세요. 준호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저도 바빠서 그러는데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매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도 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도 이런 일이 싫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계속 말하는데 정말 그런 거야? 네. 제 미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해요. 준호의 말이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어요. 너의 미래라. 어머니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가정을 꾸려야 하고 제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머니는? 어머니 방식대로 사시면 되잖아요. 준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정리하세요. 준호야, 내가 갈 곳이 없다고 했잖아. 그건 어머니께서 찾으셔야죠. 이런 나이에 새로 시작하라는 거야? 못할 건 없잖아요. 어머니도 아직 건강하시고. 준호의 말이 점점 더 잔인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시는 게 저한테는 부담이에요. 부담이라니. 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체면이 있어요. 체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체면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나 봐요. 알겠어.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응, 나갈게. 준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셔서. 하지만 일주일은 너무 짧아. 한 달만 줘. 안 돼요. 이미 새 임차인과 약속했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주일이 최대한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준호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서류는 여기 두고 갈게요. 서명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준호가 매점을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준호가 떠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밖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아들 참 못됐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 저 할머니 이제 어디로 갈까? 글쎄, 참 안 됐네. 하지만 아무도 들어와서 위로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구경만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 시선들이 견딜 수 없어서 매점 문을 닫았어요. 아직 오후 시간이었지만 더 이상 일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관리실로 들어와서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끝이었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이곳에서도 쫓겨나야 했어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의부사들도, 동네 사람들도, 이 세상 누구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히 사회에서 밀려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무력해서. 하지만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이곳을 떠나야 했어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채로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준호가 떠나간 후에도 계속 그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이 나이에 무슨 권리로 계속 버티시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시는 게 저한테는 부담이에요. 제 체면이 있어요. 그 말들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아무리 잊으려 해도 계속 떠올랐어요. 밤 12시가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자 저는 관리실을 나와서 밖으로 나갔어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폐역 플랫폼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이곳은 저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거든요. 플랫폼은 완전히 어두웠어요. 전기가 끊긴 지 오래됐거든요. 가로등도 없고 건물 불빛도 없었어요.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플랫폼 벤치에 앉았어요. 낡고 차가운 나무 벤치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져서 거칠거칠했지만 지금 제게는 그것마저 편안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서 옷깃을 스쳐갔어요. 11월 밤 공기는 정말 차가웠어요. 하지만 추위보다는 마음이 더 시렸어요. 갑자기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 선로는 폐선됐지만 옆 선로로는 아직 기차가 다녔거든요. 화물 열차였나 봐요. 느리고 무거운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예전에는 이 역에도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출근하는 사람들, 여행 가는 가족들,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로 붐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저 혼자뿐이에요. 아무도 이곳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요. 준호에게는 체면에 방해가 되는 존재이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냥 동정의 대상일 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차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 소리와 함께 제 눈물도 터져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남편을 잘못 만났을까요? 아니면 준호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답이 없는 질문들만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았어요. 충전기를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혹시나 해서 메시지함을 확인해 봤어요. 그 번호에서 답장이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저, 아직 살아도 될까요? 제가 보낸 그 메시지에 대답해 줄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다시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여객 열차인 것 같았어요. 좀 더 빠르고 경쾌한 소리였거든요. 그 기차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타고 있겠죠.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된 집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일주일 후에는 갈 곳이 없어요. 기다려주는 사람도, 준비된 저녁도, 돌아갈 집도 없어요. 정말 끝인가 봐.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꺼져버렸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다 된 거였어요.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플랫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리던 눈물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정말 울부짖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텅 빈 플랫폼에 울렸어요.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데 왜 계속 살아야 하는 거야? 저는 주먹으로 차가운 바닥을 쳤어요. 손이 아팠지만 상관없었어요.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한참 동안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어요. 목이 아프고 눈이 부어올랐지만 마음은 조금 비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보였어요. 도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별들이 이곳에서는 선명했어요. 남편이 별 보는 걸 좋아했었어요. 가끔 둘이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여보, 나 정말 힘들어.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을 흩어놨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왜 그 번호를 남겨뒀을까요? 정말 끝이라고 느껴질 때 연락하라고 했는데 답장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락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답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답일까요?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휴대폰도 꺼져서 확인할 수도 없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관리실로 돌아갔어요. 몸이 너무 차가워져서 더 이상 밖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관리실에 들어와서 담요를 덮고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일주일 후에는 정말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숙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호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야 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새벽 4시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무력하게 당할 수는 없다고요. 비록 갈 곳은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남편이 남긴 그 번호에 대해서도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답장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니니까요. 혹시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락해야 하는 걸까요? 남편의 수첩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혹시 제가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준호에게도 다시 한번 얘기해 봐야겠어요. 비록 체면 때문에 저를 내쫓으려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해 보겠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비록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끝까지 버텨보겠어요.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어요. 새벽 5시, 저는 휴대폰 충전기를 찾아서 충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수첩을 다시 꺼냈어요. 이번에는 정말 꼼꼼히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어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남편이 저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다시 일어서겠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어요.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새벽 6시 휴대폰 충전이 어느 정도 된 후 저는 다시 남편의 수첩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정말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어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수첩 앞부분에는 복잡한 도면들과 수치들이 빼곡했어요.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기술 관련 내용이었죠. 그런데 가운데쯤에서 익숙한 글씨를 발견했어요. 95년 7월 15일. 오늘 마지막 점검 완료. 모든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 남편의 필체였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쓴 것 같았어요. 그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할 거야. 제가 이상해서 그 페이지를 더 자세히 봤어요.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절의 일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아직 젊었고 철도청에서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설계 업무를 담당했죠. 어느 날 밤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여보? 서윤아, 나한테 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큰일? 회사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걸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 큰 기사가 났어요. 어떤 철도 구간에서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행히 사전에 발견되어 막았다고 했죠.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서윤아, 내가 옳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나는 빚을 지고 도망친 게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남편은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왜 갑자기?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그때도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수첩을 더 넘겨보니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해.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 그 아래에는 오늘날의 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번호가 남편의 옛 동료나 상관의 번호일까요? 아니면 그 사건과 관련된 누군가의 번호일까요? 갑자기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서윤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용기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 어떤 큰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명예나 인정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남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걸요. 남편은 그냥 조용한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었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아내였던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웅의 아내였고 희생의 동반자였어요. 제가 왜 이 사실을 잊고 지냈을까요? 왜 저 자신을 이렇게 하찮게 여겼을까요? 눈물이 또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준 동반자였어요. 그런 제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는 걸까요? 남편이 지키려 했던 것들을 저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 당신이 왜 그 번호를 남겨뒀는지. 분명 그 번호에는 남편의 진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남편의 아내였던 저에 대해서도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답장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연락해 봐야겠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라 남편의 이야기를 찾아달라고 말해야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떤 사람의 아내였는지 알려야겠어요. 그때서야 진짜 답이 올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 제가 매점 문을 열기 위해 나오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폐허갑 도로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모두 고급차였어요. 3대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차들이었죠. 제일 앞 차는 특히 크고 위험 있어 보였어요. 뒷좌석 창문에는 진한 썬팅이 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 무슨 사건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경찰차나 관공서 차량은 아닌 것 같았지만 왠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매점 문을 열면서도 계속 그 차들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오전 8시쯤 제일 앞 차의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무언가 전문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뒷문을 열어줬어요. 그러자 한 여성이 내렸어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전체적으로 품격 있는 인상이었죠. 하지만 제일 인상적인 건 그분의 눈빛이었어요. 무언가 간절하고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그분이 제가 있는 매점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차에서 내려서 따라왔어요. 저는 갑자기 긴장이 됐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혹시 김서윤 씨이신가요? 그분이 매점 앞에 서서 정중하게 물어보셨어요.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대한종합인프라 부회장 정미경이라고 합니다. 부회장이라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높으신 분이 왜 이런 곳까지 찾아오신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와 무슨 일이... 김서윤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부회장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을요? 저를 찾고 있었다니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찾고 있었다는 게 당신 남편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이요? 네. 김철수 기술사님 말입니다. 남편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는 걸 보니 정말 남편과 관련된 일인 것 같았어요. 혹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서요. 저는 어리둥절하면서도 관리실로 안내했어요. 부회장님과 수행원 한 분이 함께 들어오셨어요. 작은 관리실에 그런 중요한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괜히 민망했어요. 자리가 좁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부회장님이 의자에 앉으시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정말 진지했어요. 김서윤 씨,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며칠 전에 저희 회사로 문자를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말 그 번호가 이 회사 번호였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부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문자를 받고 바로 당신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왜요? 김서윤 씨, 당신 남편이 우리 회사를 살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멍하니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부회장님이 깊은 숨을 쉬시더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1995년 7월 15일 기억하시나요? 갑자기 그 날짜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았는데. 아, 남편 수첩에 적혀 있던 바로 그 날짜였어요. 당시 우리 회사에서 대규모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이었죠. 부회장님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공사 중에 심각한 설계 오류가 발견됐어요. 그대로 진행했다면 개통 후 몇 년 내에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당시 회사 경영진들은 이미 투입된 비용을 생각해서 공사를 강행하려 했어요. 그때, 바로 그때 당신 남편이 나타났어요. 부회장님의 눈에 존경의 빛이 보였어요. 김철수 기술사님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문제점을 공개했어요. 회사 내부에서는 물론 관련 기관에까지 알렸죠.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 결과로 공사가 중단됐고 설계가 전면 수정됐어요.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지만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럼 남편이 영웅이었어요. 진짜 영웅이었어요. 부회장님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당신 남편은 모든 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왜요? 당시 회사 내부에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자신들의 실수를 폭로한 사람이니까요. 부회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김철수 기술사님은 자신이 표면에 나서면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기록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시 신입사원이었거든요. 김철수 기술사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봤어요. 부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보여주신 용기와 양심 덕분에 우리 회사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생 찾고 있었어요. 김철수 기술사님을, 그리고 그분의 가족을요. 그럼 그 전화번호는 제 개인 번호예요.
혹시라도 김철수 기술사님이나 가족분이 연락을 주실까 봐서 평생 바꾸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흐느끼며 물었어요. 그럼 제가 보낸 그 문자는 30년을 기다린 끝에 받은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어요. 부회장님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저 아직 살아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받고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왜요? 영웅의 아내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부회장님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김서윤 씨, 당신은 영웅의 아내예요. 수많은 생명을 구한 사람의 동반자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 계신지 대략 파악했어요. 의부사들 문제도 이곳 매점 문제도요. 부회장님이 다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남편이 우리 회사에 해주신 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보답이에요. 수행원분이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먼저 이 건물 매입 문제부터 해결하겠어요. 의부사들이 이 건물을 산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찾아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어머니를 내쫓기 위해 건물까지 샀다는 사실도요. 부회장님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미 계약은 제가 해결하겠어요. 우리 회사에서 이 건물을 매입할 거예요. 제가 놀라서 바라봤어요. 그럼 당신은 계속 여기서 지내세요. 아니, 원하신다면 더 좋은 곳으로 모셔드릴 수도 있어요. 부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김철수 기술사님의 이름을 공식 기록에 복원시키겠어요. 그분이 받으셨어야 할 모든 명예를 되찾아 드릴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계속 울었어요. 당신 남편은 진짜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 영웅의 아내예요. 부회장님이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날 오후 정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의부사들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건물 매입 계약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준호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제 남편은 정말 영웅이었고 저는 그 영웅의 아내였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모든 일이 정말 빠르게 진행됐어요. 정미경 부회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법무팀이 움직였어요. 준호가 체결한 건물 매입 계약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계약 과정에서 현재 거주자인 제게 충분한 통보나 협의 없이 진행된 불법 계약이었어요. 게다가 건물 소유주도 제대로 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진 거였고요. 화요일 아침 준호가 다시 매점으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자신감도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 왜 왔니? 저는 예전처럼 쫄아들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계약이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서요. 준호의 목소리에 이전의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내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있지. 저는 남편의 수첩을 꺼냈어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너는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준호가 수첩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기술자가 아니었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미경 부회장님께 들은 이야기를 준호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1995년 철도 사고를 막은 일 모든 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조용히 사라진 일, 그리고 30년 동안 그 진실을 기억해온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준호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런 아버지의 아내가 나야. 그런데 너는 그런 나를 체면 깎아내리는 존재라고 했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가 아니야. 너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제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하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 살아가자.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각자 살아간다는 게 너는 내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괴롭히지 말자. 제 말에 준호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그게 좋을 것 같아.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됐거든요. 목요일에는 정미경 부회장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회사 법무팀과 함께였어요. 김서윤 씨,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어요. 어떻게 됐나요? 의부사들의 부당한 건물 매입 계약은 완전히 무효 처리됐어요. 그리고 이 건물은 저희 회사에서 정식으로 매입했습니다. 부회장님이 새로운 계약서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 매점과 관리실 모두 당신 소유예요. 평생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제 소유가 되는 건가요? 네. 김철수 기술사님께서 우리 회사에 해주신 일에 대한 보답이에요. 법무팀 직원분이 서류를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부회장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김철수 기술사님의 이름이 공식 기록에 복원됐어요. 공식 기록이요? 네. 철도청, 국토교통부, 그리고 우리 회사 모든 기록에 김철수 기술사님의 공헌이 정확히 기재됐어요. 부회장님이 신문 기사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내일 신문에도 실릴 예정이에요. 30년 만에 밝혀진 철도 안전 영웅이라는 제목으로요. 제 눈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김철수 기술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부회장님이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받으세요. 이건 뭔가요? 보상금이에요. 김철수 기술사님의 공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에요. 서류를 보니 정말 큰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한 돈이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적은 금액이에요. 김철수 기술사님이 구한 생명들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저는 한참 서류를 바라봤어요. 부회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부회장님이 놀라셨어요. 장학재단이요? 네. 김철수 기술사 기념 장학재단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공학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 남편이 원했을 일이에요. 자신의 명예나 돈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셨거든요. 부회장님이 감동받으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이 조용한 곳에서 남편을 기리며 살고 싶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날 오후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저는 혼자 폐역 플랫폼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울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평온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그 번호로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30년 동안 남편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세 답장이 왔어요. 김서윤 씨,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김철수 기술사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남편 이야기가 나왔어요. 30년 전 대형 철도 사고를 막은 무명의 기술자 김철수 씨의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뉴스 화면에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사고를 막지 못했다면 얼마나 큰 참사가 일어날 뻔했는지도 상세히 보도됐어요. 김철수 기술사는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진실을 폭로해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제 남편이 어떤 분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 주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매점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김철수 기술사님의 부인이신가요? 한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철도청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김철수 기술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분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 남편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온 분들이었어요. 기술사님 덕분에 제 아버지가 목숨을 구했어요. 저희 가족 모두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의 아내인지를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모든 사람이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존엄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실에서 오는 거였네요. 저는 이제 정말 평안했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영웅의 아내였고 그 영웅의 뜻을 이어받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거였어요. 그것이 제게 돌아온 진짜 존엄이었어요. 반년이 지났어요. 폐역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됐어요. 더 이상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기억을 간직하는 소중한 장소로 바뀐 거죠. 정미경 부회장님의 도움으로 역사 건물이 깔끔하게 정비됐어요. 플랫폼도 새로 단장했고 작은 전시 공간도 만들어졌어요. 그곳에는 남편 김철수 기술사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어요. 1995년 철도 사고를 막은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이야기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죠. 저는 이제 역 이야기 해설자라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대학생들, 공학도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이요. 할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 대학생이 신기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럼요. 당신 남편이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을 구한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옳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젊은이들의 눈빛이 진지해져요. 할머니도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분과 함께 사셨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져요. 오늘도 한 무리의 공대생들이 견학을 왔어요. 할머니, 김철수 기술사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한 학생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죠. 하지만 그래야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견학이 끝난 후 저는 혼자 플랫폼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평안함이 느껴져요.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옆 선로를 지나가는 열차였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지난 시간이 떠올랐어요. 준호에게 모욕당하던 날, 이 자리에서 절망에 빠져 울던 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제게 의미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저는 남편의 진짜 이야기를 찾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을 테고요. 결국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나 봐요. 휴대폰을 꺼내서 정미경 부회장님께 안부 메시지를 보냈어요. 부회장님, 오늘도 젊은 친구들에게 남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모두 감동받더라고요. 금세 답장이 왔어요. 김서윤 씨 덕분에 김철수 기술사님의 정신이 후배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플랫폼에 노을이 비치면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예전에는 이 풍경도 외롭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다르네요. 저는 일어서서 관리실로 돌아갔어요. 오늘 저녁에는 장학재단 관련 서류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김철수 기술사 기념 장학재단은 벌써 10명의 학생들을 돕고 있어요.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공학도들이에요. 매달 한 번씩 그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와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를 받아가죠. 할머니, 저도 나중에 김철수 기술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값진지 실감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도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이 흐뭇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당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모두들 당신을 존경해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플랫폼에 나가서 벤치에 앉았어요. 이제 이곳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됐어요. 남편을 생각하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곳이에요. 멀리서 또 기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저는 영웅의 아내였고 그 영웅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는 거죠. 그리고 진짜 존엄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삶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